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대러 제재 시작 효과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러면서 세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 미국이 대러 제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면 왜 없을까? 그리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융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부분에 제재를 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제재가 어느 방면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따로 하지만 끝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왜 러시아는 이러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2014년부터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기 때문이죠. 자, 2013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로 넘어와서 이 지역을 합병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대한 사회의 제재가 이어졌는데, 이때 당시가 지금 오바마 정부 때였어요. 오바마 정부의 지금 부통령인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시기. 그래서 이때의 시기 제재와 지금 비슷할 것 같다. 그리고 실패를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2014년 당시 러시아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 이후 러시아는 다시 국방력을 다지기 시작을 했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경제 구조로 꾸리기 시작을 했죠.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이 되지만 러시아는 서방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제재를 견딜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볼 내용, 미국 대러 제재 시작 효과가 있을까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강력한 대러 제재를 예고를 하고 있죠. 이는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고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중단하도록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은행 제재입니다. 미국은 스베르방크와 VTB 등 양대 민간은행과 4대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곳의 자회사 78곳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을 시키고 서방의 개인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러시아 일부 은행만 지금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러시아의 금융기관, 아니면 전 러시아의 금융기관까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루블화에 대한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러시아는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편에 따로 분리시켜서 정말 제재가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기술 및 반도체 제재입니다. 러시아 방산, 항공, 해양 산업이 서방의 첨단 기술과 물품을 조달을 받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시킨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장비가 사용이 되었다면 러시아에 수출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TSMC가 동참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게요. 이는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화웨이식 제재입니다. 지금 반도체 등을 러시아에 수출해온 한국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특별히 이곳에 지금 현대자동차에 지금 공장이 있죠. 포드 자동차도 인수했고 러시아 공장을, 그러면서 이곳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차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한국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한번 더 분석을 해드릴게요. 특별히 이 방법은 러시아의 국방 및 항공 우주 분야, 그리고 자동차 생산과 같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러시아의 국민차로 불리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역시 러시아의 금융기관과 푸틴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제재,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그 수출 통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재가 지금 각각 발표되고 있어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안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러시아 은행 시장의 70%를 겨냥한 금융 절제를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항공, 교통 등의 산업 분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재입니다. 세 번째 제재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오늘 붙이겠죠. 그러나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이달의 의장국, 특별히 이달의 의장국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의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의 공격에 협조한 벨라루스에 대한 유사한 금융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금융 제재, 그리고 기술 및 지금 반도체 제재, 그리고 안전보장위사회를 통한 제재. 이 세 가지 제재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능한 대러 제재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의 쉬프트 차단, 접근 차단입니다. 특히 쉬프트와 같은 경우는 해외에 돈을 송금할 때, 물건을 산 대금을 송금할 때 쓰는 그 은행 간 코드거든요. 이러한 코드가 접근을 차단된다라는 거죠. 국제 결제 간 결제 시스템인 쉬프트의 결제 시스템에 러시아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 제재안이기도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지금 돈이 이동하는 경로예요. 지금 익스포터, 말하자면 수출업자가 그 수입업자에게 물건을 보낸다. 물건을 보내는 상황에서 이 돈을 수입업자는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에 맡겨서 이 은행에서 그 수출업자의 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큐먼트가 오고 가는데 이 다큐먼트가 오고 갈 때 이 쉬프트 코드가 필요한 게 된 거죠. 이 쉬프트 코드는 각기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쉬프트 코드와 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쉬프트 코드가 두 개가 다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제 시스템에서 접근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러시아가 물건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특별히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이 2012년 쉬프트에서 제외되었을 때 이란은 원유 수출의 거의 절반, 그리고 대외 무역의 30%를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한 상원 의원인 이렇게 말했죠. 러시아가 쉬프트 코드에서 차단이 된다면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할 것으로 경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의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는 가장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 은행들의 쉬프트에 접근을 제한을 한다면 러시아는 지금 서방 국가들이 아닌 다른 시장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쉬프트와 별개로 주도하고 있는 CIPS 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CIPS와 같은 경우는 거의 위안화에 의한 그 통상적인 운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의 결제 시스템이 떠오를 수 있는 그 쉬프트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도 변할 수가 있죠. 앞서 미국은 러시아의 쉬프트 금지 제재안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EU도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작아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석유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유럽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이 방법은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지금 영국과 같은 경우는 이 쉬프트 접근을 제한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의존하는 게 영국에서 사용한 것의 3%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및 석유 수출의 차단입니다. 이것도 EU의 희생이 필요해요. 러시아에게 석유와 천연가스는 대단히 중요한 물건인데 러시아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을 지금 천연가스와 석유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구매 거부라는 것은 러시아 입장으로 보면 매우 강력한 제재일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EU 국가들의 피해를 반드시 감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EU는 원유의 26%, 천연가스의 38%를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죠. 천연가스 공급이 잠시라도 만약 러시아에서 중단이 된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러시아산 노스트롬 2기 그 건설을 중단시킬다는 그런 루머가 있자 러시아는 그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지 않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해상 풍력 발전소가 그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1월 달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시키진 않았지만 유럽에서 늘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늘려주지 않아서 유럽이 되게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시 풀어줬죠. 이렇듯 지금 이러한 러시아의 너무 의존적인 이러한 사태, 원자재 사태, 이것이 러시아의 힘을 키워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 고립시키기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달러로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러시아를 달러 중심의 거래에서 차단을 해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영국 또한 러시아의 기업에 영국 파운드화 사용을 중지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죠. 지금 이러한 그 러시아 고립시키기가 결국은 성공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측면도 있죠.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미국의 제재가 효과가 있을까가 제일 궁금한 점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러시아는 이번 제재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단기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러시아는 견딜 것이다 라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달러 본위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기준 현재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외화와 금의 형태로 한 6,300억 달러, 약 750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외화 보유액이 많은 러시아는 루블화를 상당 기간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약 16%만 달러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는 5년 전 비율인 40%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 깎여 내려간 거죠. 5년 전만 해도 그 외화 보유액의 40%를 달러화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6%만 달러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13%는 중국의 위안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중국의 위안화를 통해서 중국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 가장 큰 이유는 2014년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학습을 했던 러시아가 달러 자산을 많이 소진시키고 지금 다른 자산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내용이죠. 이 모두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로부터 자국 경제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구조는 지금 변화를 거듭해 왔어요. 러시아는 해외 차관과 해외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해외 차관도 잘 안 받아요.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해외 투자도 거의 안 받는 형태예요. 그러면 굉장히 폐쇄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EU와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방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왔다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도 그 전략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현재 시베리아 힘으로 불리는 파워 오브 사이베리안이라고 불리는 그 가스관까지 놓여져 있는 상황. 현재 미국과 유럽이 준비하고 있는 쉬프트 결제 시스템 제외를 대비해서 러시아는 독자적인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은 거의 성장 위주의 나라 경제를 하죠. 그런데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성장보다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예상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 경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 미만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보통 나라들이 한 3% 그리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도 1%대 후반 이런 성장률이 있지만 지금 이것에 비해서 러시아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죠. 성장률 자체라만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경제는 더 해외 의존적이 아니라 해외 의존적은 다 버려버리고 자립적으로 그리고 폐쇄적으로 변해왔죠. 레베카 하딩 코리올리 테크놀로지스 지금 CEO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서방 세계가 가장 가할 수 있는 제재의 충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대체할 만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축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구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타격은 분명히 받는다. 그래서 이 레베카 하딩 CEO는 지금 이러한 조치에는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스템의 취약점은 전 세계가 매우 얇게 펼쳐진 거미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하나 있죠. 지금 달러 본위로 돌아가고 있는 달러 경제로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달러 경제를 무시하고 다른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가진 시스템은 전 세계를 수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부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금융을 통한 흔들기는 어쩌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아킬레스건만 제대로 잡고 흔들게 되면 이미 거래할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러시아에겐 강점이 하나가 있죠. 석유와 석탄가스, 천연가스.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아주 촘촘히 박혀져 있는 상황. 터키까지도 촘촘히 가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려드린 거에 그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많이 걸쳐가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것은 정말 타격이 없을까? 라는 내용이죠.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의
러시아를 받쳐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죠.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 특히 국영은행에 가해질 제재가 큰 타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이 러시아발 제재에 견딜 수 있느냐는 거죠. 다만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EU가 고려해야 할 전략적 이해관계가 각각 조금 다른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법 다르고 EU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법 다르고 영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부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제재에 대해서 분명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나라들은 지금 이 제재에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불안감이 전혀 없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영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EU는 천연가스 40%를 러시아로 공급받는데 영국은 단 3%만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받으면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타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영국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을 중단한 것은 러시아에게도 손해가 있지만 서유럽 내 에너지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노스트림 같은 경우는 독일에 연결이 됐지만 이 독일에 연결이 되면서 지금 밑에 파리도 있고 이러한 곳까지 다 연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파이프라인 작업이 독일의 요청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또한 러시아는 중국에서 가스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시베리아 힘, The Power of Siberia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되면 유럽에서 공급량이 줄게 되면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도 제재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대러시아와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상황. 지금 중국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점점 더 천연가스에서 석탄 공업에서 천연가스 공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러시아에 더 큰 타격을 줄까라는 거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슈퍼리치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개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일단 푸틴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자신의 명의로 든 현금 그리고 다른 자산을 있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슈퍼리치들은 지금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대신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토밀라 랑키나 영국 정경대 교수는 지금 2014년 이후 러시아 슈퍼리치들에 대한 겨냥한 제재가 있었지만 충분치 않았다. 훨씬 더 이들을 잘 겨냥해야만 제재를 통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런던의와 같은 경우는 특히 유령회사, 자산 포트폴리오, 정치적 영향력을 묻힌 오랜 네트워크가 존재하기에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토밀라 교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영국은 이전에 특정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특히 러시아를 겨냥한. 반부패 단체인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런던 부동산에만 러시아 자금이 약 15억 반드, 약 2조 4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으며 그중 상당수는 해외 조세 피난처에서 유입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자본을 통해서 지금 EPL, 말하자면 영국 축구 구단이 팔리는 것을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조세 피난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랑키나 교수는 서방 정부가 이런 일들을 방치하면서 러시아인들은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도 실망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정말 러시아에게 타격이 없을까라는 거죠. 러시아의 진군을 억제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위 당직자와 대화를 원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공습은 하고 있지만 정적적인 진격은 하고 있지 않는 상황. 그래서 지금 간보기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언제 점령돼도 지금 무관한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지금 진격 시기를 결정을 하는 거죠. 현재 제재 조치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큰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제재가 내려진 적이 없어요. 중국과 같은 경우도 한 기업만 아니면 일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만 제재가 가해졌지 한 나라에 이렇게 대대적인 제재가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란이 있었지만 이란과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는 덩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세계 G2로 불리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대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제재가 정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방 세계가 오랜 기간 동안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국영 기업을 은행을 통한 봉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들이 완전히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은 좀 가졌어요. 러시아를 좀 자극해서 그 전쟁을 한번 꽝 터트리면 석유값하고 천연가스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죠. 그러면서 러시아도 이득 보는 구조, 미국도 이득 보는 구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것은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즐기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셰일 가스, 셰일 오일, 그리고 텍사스산 중진류까지 자국에서 다 나고 있죠. 이러면서 미국의 경제도 굉장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의 국민들은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거든요. 석유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들이 대중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량 유지비가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있지만 지금 셰일 가스 붐 그리고 셰일 오일 붐이 지금 유럽만 죽어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정말 미국은 러시아를 자극해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가하면서 그 러시아의 굴복을 받아내는 건지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고 결국은 둘이 짝짝꿍 하는 경우도 조금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은 좀 다른 편이 있어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은 무조건 눌러야 될 입장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생각을 하는 국가, 그러나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생각하는 국가가 아닌 지금 평등을 생각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서의 그 측면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러시아가 이번에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중단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입맛을 맞는 대통령까지 지금 만들어낼 수 있을 건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러시아는 국경 부분에만 있고 진군을 했다 할지라도 키예프를 점령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지금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러시아가 어떤 꿍꿍이 속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은 그냥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는 형식을 원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부가 서기를 원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